아스필리쿠에타는 좀 쉬었어야 됐고, 텐센도 좀 쉬는 차원인 것 같고, 뭐 텐센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공격진도 풀라인업이죠. 공격진도 풀전력이. 지금 첼시가 낼 수 있는 공격진의 풀전력이긴 합니다. 앙카니 루카쿠하고 베르너 돌아오더라도 예전 폼 찾기가 어렵죠. 찾아야죠. 뭐 그 정도 부상으로 뭐 시즌 아웃도 아니고. 원래 선수들이 3, 4주 부상 정도는 시즌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뭐. 안녕하세요, 앙크님. 오늘 외로운 싸움만 하겠습니다. 노리치에 미치다. 어서오세요. 노리치 팬 어서오세요. 있을 수 있지. 거봐, 대한민국에 노리치 팬이 있을 수 있다니까. 자, 조르지뉴 내주고요. 마운트! 야! 야! 나이스. 야, 나이스. 오. 자, 리디거가 공 달래요. 리디거가 공 달래요. 뭐 하려고 리디거가 공 달라 그런지 보고. 자, 설마. 디거야. 그래서 그렇게 공 달라 그랬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공 달라 그런 거예요? 이야, 역시 리디거야. 너무 좋아. 오도이. 나이스. 확실히 최약차긴 하네요. 많이 약해요. 노리치는 제가 걱정을 크게 안 했던 것처럼 많이 약해요. 첼시가 중원 압박이 없는 것 같아요. 중원 압박을 안 해도 돼요, 굳이. 왜냐면 전방 압박만으로도 뭐 충분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살아남기는 정말 어려워지죠. 전방 압박만으로도 팀을 압박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러면 그러니까 아직까지 승리가 없다잖아요, 노리치는.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전방 압박만으로도 이렇게 압박이 들어갈 수 있다면 지금도 소유권이 첼시고. 자, 마운트 들어갑니다. 봐줘야죠. 그렇죠. 제임스. 야. 와우. 야, 진짜 마운트 잘 본다. 와. 야, 마운트. 야. 자, 7회. 우와. 그러니까 자, 오도이. 오도이. 야, 이거 오도이 골 맞아? 이거 오도이 골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준비합니다. 수염 멋지게 자랐네요, 마운트. 자, 마운트. 팀 크롤이 막아버렸네요. 발이 먼저 떨어진 것 같은데? 잠깐만, 형님. 발이 먼저 떨어진 것 같은데, 형님?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 발이 먼저 떨어진 것 같은데, 형님? 자, 마운트가. 그렇죠. 좋아. 야, 요번에도 읽었어, 근데. 치크, 때려! 마운트! 와! 야, 치크 나이스. 야, 나이스. 야, 그래, 치크. 그래. 와, 난 왜 안 때리나 했네. 야, 나이스. 그래, 인정. 와, 매너 있었다. 자, 노리치전에서 대승을 거둬냈습니다. 첼시가 7대0. 이게 12년도에 아스톤 빌라전 이후로는 이렇게 큰 대승은 처음이라니까요. 저도 입중계뿐만 아니라 이제 0910 시즌 때부터 첼시 팬을 해서 지금까지 본 대승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뽑는 대승인 것 같습니다. 이 벵거 감독 때 6대0 그리고 아스톤 빌라 때 8대0 뭐 그거와 비교해서 최근 들어서 무슨 본머스한테 웨스트브롬한테 크게 진 것은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이긴 건 참 오랜만이라서 기분 좋게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일단 전반 후반은 이렇게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 난국이라 그러죠. 수비, 미드필더, 공격까지 하나 잘 맞물리는 게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패배 아닌 무승부를 겪고 있고, 첼시는 계속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데 첼시는 여기에 지금 루카쿠하고 베르너가 빠지면서 어느 정도 노리치는 경기력 문제, 첼시는 라인업 문제, 스쿼드를 꾸리는 문제에서 조금 부딪혔던 라인업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보면은 일단 길모어가 부진하는 이유를 노리치 오늘 경기력에서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후방 빌드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괜히 이제 부담이 좀 있기는 하지만 조르진이라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등장을 하고 윙백들이 세부 전술을 통해서 미드필더하고 공격진까지 넘어가는 것이 아닌데 노리치는 후방에서 나오는 것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도이, 지에으, 그리고 하베르츠, 마운트가 조금만 압박을 가해도
중원까지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은 빌드업을 포기하고 간다고 봐도 되겠죠. 중원을 삭제하고 롱패스를 찔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노리치는 경기를 플레이하는데 좀 힘들어 보였습니다. 반면에 첼시는 조르지뉴라는 후방 빌드업을 해주는 자원, 뭐 지크, 코바치치 같이 전진성을 확보하고 탈압박이 되는 자원, 거기다 리디거하고 찰로바가 뒤를 받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첼시의 빌드업은 조금 잘하는 편인데 거기에 노리치까지 등장을 하다 보니까 비교가 확실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첼시가 계속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반 내내 공격을 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마운트가 8분에 넣었고 오도이가 18분에 넣었고 제임스가 42분에 넣었고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뭐 코너킥도 다 첼시, 뭐 프리킥도 다 첼시, 웬만한 공격권도 다 첼시였기 때문에 40분이 넘기 전에 결과는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임스 골은 40분 넘어 나왔지만 아마도 오늘 경기는 한 40분에서 30분쯤에 결론이 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후반전엔 노리치가 좀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3골을 먹었고 이대로 내려앉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 올렸지만 그 전에 골을 먹히기도 했고 벤 깁슨이 이제 65분에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PK도 쿠르레발이 먼저 떨어지면서 다시 차게 했고 그게 이제 마운트 헤트트릭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7대0이라는 노리치에게는 너무도 참담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반 후반은 평가할 것이 첼시는 그냥 압도적으로 잘 플레이를 했고 유기적인 빌드업을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차근차근 이 노리치를 공략해 나갔고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서 전방까지 나가는 혹은 후방에서 미드필더까지 나가는 이런 빌드업 체계가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리치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후반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한 점이 뭐냐면 베르너하고 루카쿠가 빠졌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팀이든 주요 공격수들이 빠지면 득점력이 줄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거든요. 근데 투엘 체제 역사상으로도 그렇고 요 근래 첼시로도 그렇고 이렇게 활약이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노리치가 경기를 못했던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말매도 있었고요. 첼시가 상대하기 버거운 팀들만 만났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베르너 루카쿠가 빠지고 나서 득점력이 올라간다는 건 베르너 루카쿠가 억제기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해 봤을 땐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실 이선과 루카쿠가 안 되는 문제를 요쪽에 적어놨습니다. 몇 번 얘기 드린 적도 있고 전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선 공격보다는 루카쿠에게 압박이 많이 들어갑니다. 루카쿠를 주요 득점원으로 생각하는지 측면으로 루카쿠가 나가도 2명의 수비가 붙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루카쿠는 고립이 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공격수들이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수비가 이쪽에만 집중할 수가 없겠죠. 루카쿠를 막다 보니까 뭐 베르너, 오도이, 뭐 플리식, 지으 이런 자원들이 빵빵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루카쿠에만 집중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몇 안 되는 찬스도 베르너도 그렇고 오도이도 그렇고 날려먹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오도이는 골을 넣었지만요. 그럼 이제 루카쿠는 더 고립되게 되죠. 베르너나 이런 자원들은 한두 명만 마킹하고 전부가 이 루카쿠 고립을 이렇게 시켜버리면 되겠다 싶으니까 어느 팀이든 루카쿠에게 수비를 많이 붙이거든요. 루카쿠가 자연스럽게 고립되면서 이선과 루카쿠가 분리되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투엘이 해결을 안 하려고 그랬냐? 그건 아닙니다. 3-4-1-2, 3-4-2-1, 뭐 3-5-2 이런 식으로 이선도 없애보고 원톱, 투톱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선도 빼보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잘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서 공격이 살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선수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가 베르너, 여기가 루카쿠인데 베르노는 정말 가진 재능이 많아요. 수비역으로 끌어주고 침투되고 활동량 많이 가져가지고 압박되고 연계되고 속도 빠르고 정말 가진 재능이 육각형에 다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한데 문제는 득점력이 너무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프치히 때도 빅찬스를 많이 놓쳤지만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넣어줘야 될 걸 못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넣어줘야 될 거를 한두 개 놓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수도 사람인데 어떻게 모든 골을 다 넣겠냐면은 베르너가 공을 잡아서 슈팅을 하면 기대가 된다기보단 어떻게 날려먹을까가 더 먼저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그렇다 보니까 베르너를 공격수로 매력적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뭐든지 잘하는 걸 알고 감독이 왜 쓰는지까지는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득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루카쿠도 가진 재능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뭐 투톱도 가능하고 원톱도 가능하고 피지컬도 워낙에 좋고 포스트 플레이도 요 근래 되고 헤더 되고
득점력은 원래 갖추고 있다라는 게 인테르에서도 증명이 됐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재능이 정말 많은데 글쎄요, 전방 압박을 그렇게 강하게 가져다 주지도 않고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 주는 느낌도 아니라서 약간 고립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하베르츠하고 베르너를 세웠을 때와 루카쿠를 세웠을 때 활동량과 에너지 레벨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루카쿠 전방 압박 안 하는 건가? 너무 어슬렁거리는 거 아닌가라는 팬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작정 손해보고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자신들도 어느 정도 약간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순히 루카쿠하고 베르너를 억제기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게 반박할 점인데요. 노리치 경기력은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말메전하고 거의 비슷했거든요. 말메는 거칠었을 뿐이고 노리치는 그냥 못했고 둘 다 또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루카쿠 베르너가 나온 말메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제로 텐센이 먼저 득점했고 루카쿠도 어쨌건 PK를 얻어낸 거잖아요. 부상이 있었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베르너하고 루카쿠가 합작해서 한 골 넣을 뻔도 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득점이 나올 만한 찬스는 말맨전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득점이 이어지고 있었고 오늘 노리치가 내려앉아서 압박이 느슨하다 보니까 당연히 득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에 한 명 퇴장당하기까지 했고 이런 경기에서 루카쿠 베르너가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한 골, 뭐 갑자기 두 골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요런 거를 좀 반박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억제기가 아니다라는 걸로. 제로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시즌 투엘이 부임하자마자 지루도 좀 써보고 타미 좀 써보다가 안 되니까 하베르츠로 선회해서 거의 반년 이상을 써오고 있는 전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합류해서 뭐 3-5-2로 할지 3-4-1-2로 할지 3-4-2-1로 할지 아직 루카쿠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베르츠가 됐든 제로톱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익숙한 전술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즌 그걸로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루카쿠를 단순히 하베르츠가 나왔던 제로톱보다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루카쿠가 가야 될 길은 조금 멀다. 그리고 루카쿠를 원톱으로 세우는 전술을 쓰려면 유기적이기보다는 이선 각자의 이 활약이 필요해주거든요. 근데 루카쿠는 루카쿠대로 고립이 되고 이선은 이선대로 재기량을 하는 이선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단순히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칭찬한 건 뭐 선수들은 아닙니다. 다 잘했어요. 전체적으로 뭐 모난 데 없이 전부 잘했습니다만 다득점인 거를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마운트도 그렇고 오도이도 그렇고 코바치치도 그렇고 그동안 경기력에 비해 오도이는 좀 그렇지만 마운트랑 코바치치는 경기력에 비해 스탯을 정말 못 쌓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코바치치 같은 경우에는 박투박 수비도 수비지만 중원도 중원이지만 공격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코바치치가 이상하게 지난 시즌에는 넣어줄 거를 못 넣어주고 공격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스탯을 계속 못 쌓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탯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어느덧 포그바 밑에 있습니다. 도움순위 2위거든요. 이런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선수들이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요런 식으로 하니까 스탯을 쌓을 수 있구나. 요런 거를 알아간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득점력 문제를 드러나고 있는 첼시가 다득점을 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기세를 올릴만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도이가 득점하기도 했지만 오도이 지혜의 부상으로 한동안 못 나오고 있는 플리시까지 이런 자원들이 좀 살아줘야 루카쿠가 돌아와서도 단순히 베르너 루카쿠가 아니더라도 좀 다양한 조합을 짜면서 이건 루카쿠한테 맞는다. 그럼 이거를 좀 중심으로 좀 판을 짜보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도이가 한 골 넣은 것도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요. 다득점으로 갈 수 있는 건 정말 좋습니다. 7회에 3연속 골도 좋았고 바클리는 좀 아쉬웠지만 지혜은은 좀 아쉬웠지만 어쨌건 득점 찬스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치크가 참 영리하게 마운트 헤트트릭을 밀어줬다는 것까지도 이 다득점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은 정말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노리치는 못했고 이건 냉정하게 정말 강등권 경기력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 레벨도 그렇고 오히려 에너지 레벨은 첼시가 더 좋을 정도고 뭔가 챔피언십에서는 정말 강한데 올라오면 묘하게 브랜드포트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올라와서 오히려 더 에너지 레벨과 이런 걸 더 보여주고 리즈도 그러고 있는데 왜 노리치만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안타깝게도 반 시즌 정도 이대로 간다면 반 시즌 정도는 길모가 임대로 인해서 자신의 경기력도 경기력 컨디션도 컨디션 이런 걸 너무 깎아먹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아쉬웠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7골을